오늘은 국부 이승만, 조봉암 정적살인과 4.4.5.입 개헌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바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현재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자 소위 진보 성향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과 좌편향된 한국사 일타 강사들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이승만의 25가지 과오라는 제목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비방하는 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방탕하게 살았고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4.3과 여순 사건으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으며 4.4.5.입 개헌과 조봉암 사법살인, 반민특위 방해, 친일파를 보호한 친일 독재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가장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인물이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들은 이승만을 독재자, 학살자, 미국의 꼭두각시 등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특히 그 같은 왜곡과 선동은 4.3 사건과 4.19 혁명을 기념하는 매년 4월이 되면 극에 달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들으면 정말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선동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조선일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를 원하는 유튜브들이 이렇게 좌편향된 거짓 선동들을 팩트 체크하면서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주장 중에서 조봉암 정적살인과 4.4.5.입 개헌에 대한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적 대항마였던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살인했다는 조봉암 정적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봉암은 누구냐? 조봉암은 1899년 강화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 만세 시위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을 했고요. 1923년 조선공산당을 결성합니다. 1946년 박헌영을 비판해서 조선공산당에서 제명을 당하고요. 1948년에는 재헌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어요. 1950년에서 1954년에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고요.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이때는 그렇게 많은 표를 얻지 못했어요. 한 10% 정도 얻었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하는데 이때는 216만 3천 표를 획득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70% 정도로 당선이 됐으니까 조봉암은 30%의 득표율을 받은 거예요. 꽤 높은 숫자를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 이 조봉암은 진보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58년 조봉암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959년 2월 27일 2심이죠.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돼요. 그리고 나서 7월 31일 날 사형이 집행됩니다. 당시에도 이 조봉암의 무죄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되었죠. 좌파들은 이 조봉암이 이승만의 거대한 정적으로 등극을 했고 그래서 정적 살해용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빌미를 씌워서 사법 처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1년이죠. 노무현 정권 이후에 다시 재심 재판에서 당시 법원이 법률 적용을 잘못했고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의 자백 또한 감금과 약물 투여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렇게 조봉암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죄와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좌파들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을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한 것과 동일한 일이다 라면서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언론 자료들을 보아도 이석기의 내란 음모죄는 틀림없는 사실이었고요. 통합 진보당의 해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을 도울 준비를 하라고 했던 그 이석기를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정권 말미에 사면시킵니다. 그럼 조봉암 역시 이 주사파들의 주장처럼 간첩의 누명을 쓰고 정적 살인당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봉암이 사형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양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명산은 본명이 양이석으로 1906년 평안북도 강계 출생으로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다 35,000원이라는 거액의 우편안을 훔쳐서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상해에서 조봉암, 남만춘, 조동우, 여운형 등 공산주의 진영의 주변을 맴돌면서 조선공산당 후보 당원이 됐어요. 그리고 1931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신의주로 왔는데 1년 뒤에 조봉암도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수감 중이던 중에 양명산과 만나게 됩니다. 1년 남짓 이 수감 생활을 같이 한 후에 양명산이 먼저 출소를 하게 되죠. 조봉암은 그 이후에 전향해서 대한민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과 여당 국무부의장 등 고위직을 지니면서 입지가 달라지게 됐어요. 양명산은 해방 직후 평양에서 건국무역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했고요. 1955년 HID 군속으로 북을 오갈 때 북한 측 접선 인물들이 이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포섭하던 간첩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조봉암한테 돈을 얼마를 줬냐? 당시에 25,000달러를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25,000달러가 수십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이에요. 당시 조봉암은 자금 수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이냐? 조봉암이 양명산이 간첩인 것을 알고도 돈을 받았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조봉암은 여기서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재판 때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간첩인 것을 몰랐다. 공산주의 성향인 것을 몰랐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심은 5년 구형, 그런데 2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죠. 당시에도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봉암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조봉암이 양명산에게 보냈던 비밀 통지문이 적발됐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봉암의 간첩 행위는 항소심 재판 당시 그가 교도소 간수를 매수해서 간첩 양명산에게 보내려고 했던 비밀 통지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조봉암은 양명산에게 특무대에서 고문을 못 이게 한 말은 공판정에서 깨끗이 부인하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 말이 나와 우리 진보당 만여 명 동지들의 정치적 생명에 관계가 되어 결사적으로 부인하시오. 그것이 당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변소에서 처치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쪽지를 보면서 이게 분명히 결정적인 증거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쪽지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봐라. 조봉암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경찰이 고문을 했기 때문에 양명산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쪽지를 보내려다가 발각된 것이다. 그래서 조봉암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이승만에 의해서 날조당하고 정적살인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승만에 의해서 정적살인을 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봉암이 간첩이었다는 또 다른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신영복을 비롯한 김질락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정당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역당 사건인데요. 김진락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형당하기 전에 참회록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김진락이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되기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옥중에서 쓴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북한에서 지령을 내린 지도원이 김진락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간 정당을 장악하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핵심 당원 사람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런 핵심 당원은 가장 합법적인 인물로 끝까지 위장하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보당에 조봉암 같은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던 북한의 인간이 대한민국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유력한 사람을 포섭해 왔는데 핵심 당원이 서너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조봉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진락이 깜짝 놀라서 묻죠. 아니, 조봉암이가 여기에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지도원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김진락이 되묻죠. 그럼 여기서 조봉암한테 돈을 줬단 말이요? 지도원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그렇소. 이렇게 응답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이냐? 조봉암은 포섭한 것을 넘어서 조봉암한테 돈을 건네줬다. 누가 건네줬어요? 북한이 건네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련의 극비 문건인데요. 김일성 발언이 기록된 구소련 외교 문건이 해당 기록은 1968년 북한을 찾은 폴란스키 소련 내각 부의장이 김일성에게 남한의 정세를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의 요지는 북한이 남한에 진보당이란 소위 합법 정당의 설립을 지원했고 1956년 남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봉암 후보 측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언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1958년 소위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이 와해되고 당수였던 조봉암이 이듬해 1959년 처형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김일성이 폴란스키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김일성은 조봉암은 이승만 편에 살아남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넘어갔다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 임무를 달라고 했다. 우리는 정치국에서 이 편지에 대해서 토론했고 조봉암에게서 다른 동무들을 통해서 연결체가 될 수 있는 합법 정당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조봉암이 제안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이 편지를 토론했고 다른 동지들을 통하여 조봉암에게 연결체가 될 수 있는 합법 정당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김일성이 폴란스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봉암이 북측의 대선 출마 여부를 타진했다는 대목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우리는 그가 이승만 정권의 장관이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내가 대선에 출마해도 되겠냐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부탁하고 결국 그것을 김일성이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은 조봉암 측에게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사실도 소련 측에 밝혔습니다. 또 1982년 북한에서 출판된 도서 주체의 기치를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도 이 김일성에게 조봉암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북한 대학교 도서관과 한국의 북한자료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 우리 남쪽에서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출판된 도서입니다. 이 책의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1956년 이승만 정권 시대에 창설된 진보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도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나와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잠깐 보면
자,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은 당을 내려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충성의 편지를 올리었다. 자, 슬기로운 민족의 운명을 바로 잡아 나가실 분은 오직 경의하는 장군님 뿐이시라고 이렇게 하였다. 민족의 운명을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 통일 위협에 적으나마 이바지하려고 진보당을 창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군님의 자주적 평화통일 방침에 따라 진보당의 투쟁 강령을 튼튼히 틀어주고 나갈 것이라는 자기의 굳은 결의를 담아 삼가 맹세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 조선에서 김일성과 이 폴란스키에 대한 칼럼을 게재했을 때 조봉암은 명확하게 유죄다, 간첩이다라고 주장하는 한편이 있었고요. 반대로 또 김일성이 거짓말을 했고 조봉암은 무죄다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지금도 이 주사파들이나 좌빨들은 이것은 김일성의 과시용 거짓말로 조봉암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출판된 주체의 기치를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독일 유학 중에 북으로 갔다가 탈북한 오길남 박사에 져서 김일성 주성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시오라는 책에는 오 박사가 북한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보낸 충성 맹세 서신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봤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 박물관에는 조봉암을 비롯해서 김종태, 여운형 등 남로당 남한 공산화 투쟁의 주역들의 유품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김일성 시대 중기에 북한에서 조선 대백과 사전을 출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조봉암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조봉암, 남조선 혁명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 44년, 이 주체 44년이 1955년이에요. 8월 14일 밤 평양 방송을 통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 광복 열돌 경축 행사에서 하신 보고에 접하고 인생 말년이나마 경의하는 김일성 장군을 따라 조국 통일 위협에 한 번 바쳐 싸울 결의를 담은 편지와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을 수령님께 올렸다. 남조선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혁명 역량을 묶어 세우며 투쟁을 총일적으로 벌리기 위하여 진보당을 결성하고 그 당수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봉암의 죽음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했냐? 조봉암 사후에 북한의 애구열 산흥에 감요를 설치했어요. 애구열 산흥은 우리로 말하면 현충원이에요. 그리고 1990년 이후에 북한에서는 조봉암한테 조국 통일상을 수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봉암이 간첩일까요? 아닐까요? 조봉암에 대한 김일성과 방북한 드미트리 폴란스키 소련 내각 부의장과의 대화를 기록한 구소련 비밀 외교문건과 김일성 전략집, 통역당 사건의 간첩 김진락의 참회록을 본다면 분명히 조봉암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고요.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한 간첩입니다. 또 조봉암은 김일성이 주장한 대로 통일 방향을 그대로 주장을 했고 북한으로부터 대선 자금까지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봉암이 간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절대 사실이 아니죠. 조봉암은 간첩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자, 이런 증거들이 있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정적 제거 목적으로 조봉암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봉암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다음은 이승만이 자신이 대통령을 계속하고자
4.4.5입 개헌을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4.5입이 무엇이냐? 4.4.5입은 수학에서 소수점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위로 끌어올려 반올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4.4.5입이라는 말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개헌안을 다룬 1954년 11월 27일 국회 투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개헌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능했는데요. 4.4.5입 개헌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 230석 중에 3분의 2가 넘어야 법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면 3분의 2는 135.333 소수점으로 떨어집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였습니다. 그러면 135.3 이상이 나와야 법을 고칠 수가 있는데 135명이 개헌에 찬성을 함으로써 0.3명이 모자란 상황이 벌어진 거죠. 0.3명. 야당은 0.3명이 모자라니까 통과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0.3명이 인간으로 표현될 수가 있냐. 135.333에서 0.333은 5가 되지 않으니까 4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4.4.5입 제외하고 135명으로 통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4.5입 개헌이 이승만 독재를 위한 개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4.4.5입 개헌의 배경입니다. 그럼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중임제를 폐지하고 다시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 이 4.4.5입 개헌안을 통과시켰느냐? 그것이 4.4.5입 개헌안의 배경이냐? 자, 이 배경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4.4.5입 개헌안의 법안은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종신 독재를 할 수 있도록 연임제를 철폐하는 법안을 4.4.5입에 들이밀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승만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한 개헌을 한 것이 바로 독재의 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개헌안을 통과시켰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4.4.5입 개헌 당시의 법안의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맥락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4.4.5입 개헌을 알려고 할 때 먼저 1953년부터 1954년까지 일어났던 대미투쟁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 한국과 세계 열강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투가 50년부터 51년 초반까지 약 8개월 동안 모두 끝이 났습니다. 51년 봄부터는 휴전 협상을 이어가는 3년 반의 과정이 있었고요. 이때 거대한 강국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외교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1953년 8월 8일에 가조인되지만 양국의 비준서가 교환되고 정식으로 이 조약이 발효되는 게 1954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 8월 8일에 가조인됐는데 왜 정식 발효될 때까지 1년 4개월이나 지체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 이랬냐? 미국은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이승만의 한수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미군 숫자만 남기고 싶어 했고요. 대한민국에 남북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최대한
정치적인 터치를 안 하고 슬금슬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을 지독하게 괴롭혔는데 그것이 1년 반, 바로 이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냐? 미국은요, 이 한미 방위 조약으로 특별한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4월에서 6월에 이 제네바 회담이 열리는데요. 이것에서 본격적인 외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남베트남에는 프랑스가, 북베트남에는 공산주의자들인 그 호치민 군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남베트남의 프랑스가 북베트남의 그 호치민 군대, 공산주의들에게 밀려서 막 깨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네바 회담은 이 베트남 문제 해결과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전쟁이 끝난 한반도의 휴전 이후의 평화 정착 문제에 관한 그 논의를 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제네바 회담은 그러니까 아시아의 두 약소국의 운명을 올려놓고 좌우 강대국들이 설치는 신질서를 만들기 위한 도박판 게임장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네바 회담이 한참 진행 중이었던 1954년 5월 7일 프랑스 조셉 라니에 수장이 인도차이나 DMBF 요새가 함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DMBF 요새를 빼앗긴 빼앗은 호치민의 월맹 공산군이 수도 하노이까지 이렇게 맹렬하게 진격을 했어요. 결국 천년왕도인 이 하노이를 70년 동안 지배했던 프랑스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프랑스는 바로 정전 조건 4개항을 제시하고 즉시 휴전 협상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급할 것이 없었던 월맹과 공산 측은 이것을 거부했고요. 오히려 라오스, 캄보디아 대표도 이 제네바 회담에 참석시키려면서 전면 공산화 전술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련, 중공, 프랑스, 영국의 협상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한국 문제 토의는 다소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일주일 넘게 이게 한국 문제를 휴업했던 이 문제가 다시 재개되자 소위 참전국 타협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국이 주도하에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이 만든 타협안 골자는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당시 한국은 UN 감시하에 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해라. 왜? 이미 남한은 UN 감시하에 총선거를 했지 않냐? 그럼 북한의 주장은 무엇이냐? 소련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 주도한 이 타협안,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라는 이 말은 한국의 UN 감시와 북한의 총선거를 껴맞춘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통일보다 휴전 고착을 누렸던 영국은 한술 더 떠서 2가지 실천 방안을 추진하죠.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 분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동의하도록 권고한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원하지 않았어요. 북진 통일, 반드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했었죠. 그런데 이 남북 분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설득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 UN 감시하 선거 전에 임시정권을 임시정부가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도록 권고한다. 요컨대 영국은 한반도 남북한 총선거에서 한국은 손을 떼라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인데요. 임시정권이란 다름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한 전국 공동위원회와 이름만 다른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정부를 해체하고 통일국가를 위한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전국 총선을 치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표단이 격분하고 즉각적으로 이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었어요.
제네바에 있었던 로버트슨 차관보가 자기 숙소로 이승만 대통령의 절친이었던 캐나다 의료 선교사 올리버 에비슨 박사를 부릅니다. 이 올리버 에비슨 박사는 그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도왔던 지지자이자 친구이자 조력자였습니다. 그런 이 올리버 에비슨 박사를 불러놓고 로버트슨 차관보가 무엇이라고 말했냐. 한국이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쟁광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과 협조하는 합리적인 이승만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다. 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그는 세계로부터 완벽한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완전한 협박입니다. 또 워싱턴의 델레스 국무장관도 기자들에게 한국이 동의하면 우리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워싱턴으로부터 수락 강요를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제네바 대표단에게도 참전국들이 몰려들어서 당신네 대통령을 설득하라 이런 압력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진작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곧 대응책을 공개했는데요. 한국의 타협안이라는 이름으로 변형태 외무장관이 제네바에서 발표한 14개 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타협안 14개 항은 이게 무엇이냐면 변형태 외무장관을 내세워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사회한테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네바의 헌법 수호 투쟁이에요. 첫 번째, 너희들이 원하는 자유선거. 그래, 통일 민주 한국을 수립하는 자유선거는 유엔의 재반 결의에 의거해서 유엔 감시하에 실시한다. 두 번째, 북한과 남한의 선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의거해서 실시해야만 한다. 이것이 기가 막힌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을 삼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우월하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선거하겠다. 이거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선거는 이 제안이 채택된 후에 6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 길어지면 이상한 꼼수를 쓰니까요. 또 네 번째, 선거 전후를 통해서 유엔 선거감시위원회는 선거 지역의 자유 분위기와 언론 자유를 준행해야 한다. 당연히 북한의 김일성은 자유 분위기와 언론 자유를 준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허용되는 순간 본인들이 질 수 있으니까요. 이 한국의 타협안에 대해서 당연히 소련은 정면 거부했습니다. 이때 제네바 회의에서 소련은 거부 의사를 무려 2시간 반, 최장시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제네바 회의가 마무리가 되자 이 변형태 수석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제네바에서 중대 발언을 터뜨렸는데요. 자, 이 변형태 대표는 한국은 이 이상 휴전협정에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휴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변 대표는 휴전협정 무효화의 2개의 이유로서 첫 번째, 휴전협정은 정치회의를 통한 한국의 통일을 규정했으나 회의는 실패하였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두 번째, 휴전협정에서 규정한 치의를 못 지킨 정치회의는 이미 협정을 위반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통일을 위해 90일간이나 묵인해 주었음에도 성과 없이 파탄을 맞은 것은 어느 국가도 협정 준수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자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이 19개 대표들이 경악을 했고요. 공산권은 침묵했습니다. 경악한 것은 워싱턴 백악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네바 회의 이후에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을 급하게 서둘러서 친서를 보내고 이승만 대통령을 1954년 7월 26일 국빈대우로 미국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11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비준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약소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
세계 강대국 19개 나라를 상대로 싸운 외교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협상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링컨의 게티스버거 연설이 미국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국민을 위한 정부. 미국이 제일 약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 바로 국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런 걸 지향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것을 꺾는다. 그러면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 미국 정부는 이런 부담감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미국과 국제사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미국을 겨냥해서 바로 개헌안을 내놓습니다. 4.4 5.입 개헌의 본질은 6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한이나 영토의 변경 같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권의 제한이나 영토 변경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상황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건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에요. 이게 왜 주권의 제한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당과 미국의 합당을 제압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에버레디 작전에 의해서 제거됐다면 어떤 일이 또 발생했을까요?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의에 따라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속국처럼 전락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권을 제한시키려는 노력이나 대한민국의 영토를 변경하려는 외국 국가들의 간섭이 있을 때 국민의힘을 동원해서 돌파하겠다라는 것이에요. 4.4 5.입 개헌안의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4.4 5.입 개헌안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미 투쟁용이라는 것이죠. 또 4.4 5.입 개헌안 중에서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화해서 민영화로 바꾼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4번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2번, 3번도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거는 제가 간략하게 나중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 4번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 우리나라는요, 바이마르 헌법과 일본의 헌법을 융합해서 우리나라 초대 헌법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광물과 에너지, 금융과 국유기업 같은 것들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꿔서 자유시장 경제로 체제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법안을 개헌안에 담은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4.4 5.입 개헌을 시도했던 경제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사회주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경제조항 개헌을 추진한 데는 미국과의 관계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 질서가 사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사기업 중심의 자유 경제 체제로 나아가기를 원했으며 이것이 외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후 원주의 실행을 앞둔 한국 정부가 미국을 의식하여 경제조항 개헌안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조항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정의 취지를 실행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보았다. 여러분, 미국은요,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전후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 조항을 개헌해서 자유경제 체제로 가는 것이 외자 투자를 촉진하는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국의 경제 질서고 사적 자본이 자유롭게 활동이 보장되는 사기업 중심의 자유경제 체제로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은 경제조항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정의 취지를 실행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보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전후고 해야 되지. 돈을 받아야 하잖아. 그런데 너희 나라 경제체제 보니까 왜 사회주의 경제야? 그거 하면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없어. 쏟아붓는 족족 비효율적인 정부가 쓰다가 빚더미에 앉을 건데 돈을 어떻게 주냐? 바로 이겁니다. 그 불만을 미국이 토로했고 그것을 수정하는 조항이 4.4.5입 개헌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후 복구를 위해서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하는데 개헌 이후에 1955년 이후에 원조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제 원조가 급물살을 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4.5입 개헌 그 표면적 사실만 보면 이승만 정권의 무리수 억지 개헌으로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한민국이 막 건국한 이유고요. 이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공과 소련 공산당을 등에 업은 북한을 상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경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법안이 이 개헌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반대한다면 그것이 옳은 정치일까요? 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법안을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이 애국자입니까? 실제 당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북한에게 먹혔거나 강대국의 속국이 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사라졌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현재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걸 가지고 좌빨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안이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바로 민주당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2번, 3번의 개헌도 민주당 때문이었는데요. 자, 민주당은 천지구분 못하고 1952년에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구한민당이 48년에도 내각제 개헌, 50년에도 내각제 개헌, 52년에도 내각제 개헌, 계속해서 내각제를 개헌해요. 여러분 그 욕심이 뭡니까? 국회도 독점하고 총리도 독점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다 갖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할 때 이때 전쟁 와중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1952년에도 미국과 손잡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이런 세력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연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공의 구심점, 미국과 외교전을 펼쳐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외교력과 영어 실력과 미국의 정치인들과 미국의 인맥을 갖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모든 시도를 전면 차단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임시정부를 다시 세우자는 강대국들의 공갈 협박을 뿌리치고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구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세계사에서 약소국의 위치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약소국이란 제네바 회담 장소였던 팔레드나시옹 화려한 궁중 식탁에 올려져 있던 한 마리 물고기 같고요. 탐욕스러운 맹수들의 맛있는 먹이, 세력 다툼의 흥정거리, 아니면 미련 없이 버려지는 쓰레기, 바로 이것이 약소국의 위치였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도 1년이 안 된 미국마저 대한민국은 없던 나라로 하고 남북 총선거하자며 공산당이 내민 미끼를 덥석 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계 열강은 이승만을 잘못 보았는데요. 이승만은 식탁 위에 차려진 생선이 아니라 식탁을 뒤집어 엎을 물고기 얼굴의 맹수였고 제네바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방공포로 석방과 휴전 결사 반대로서 한미 동맹을 거머쥐는 약소국 지도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또다시 혼자 싸워서 승리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자유통일이냐, 공산화 통일이냐, 이것은 해방 후 3.83 분단 이래 대한민국의 대명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탁 통치에 공산당 박헌영과 같이 찬성했다면, 또 스탈린의 전매특허 좌우 합작을 강요하는 미국과 소련에 이승만이 결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요? 또 김구가 막판에 배신해서 김일성과 손잡았을 때, 또 김구가 유엔에 대한민국의 승인을 반대하면서 반대 사절까지 꿇었을 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소련이 지휘했던 대구 폭동과 제주 4.3 폭동에 대한민국이 흔들렸을 때 이 위기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생 대한민국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또 김일성이 6.25 침략으로 낙동강 이남까지 쫓아냈을 때 미국 대사 무초가 제주도로 피난가 망명정부를 세우라고 요구하자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했냐요? 권총을 빼들면서 미국의 가슴에 권총을 겨누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이렇게 버티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태평양 물속에 영원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함께 미국이 통일 없는 휴전을 결사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고 군정을 실시했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죽일 테면 죽이라며 골리앗과 몸싸움을 벌인 벼랑 끝 결투 끝에 이승만은 기어코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제네바 협상의 승리는 없어질 듯 강대국들 입안에 들어갔던 대한민국을 구해낸 국제 외교력과 자유신념의 대승리,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대통령, 호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적 용어로 이승만을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조국을 위해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실로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져야 했던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당했던 고문, 유학 시절의 가난, 기약 없는 망명 생활, 건국 과정에서 뒤집어 쓴 오명, 처참한 전쟁, 약소국의 서러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 태평양에서 저물어야 한 최후의 고독까지 한 개인이 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십자가였지만 조국을 위한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이승만은 끝까지 신앙과 애국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위대한 국민들이 일군 것으로 이승만과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리더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죠. 하물며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은 어떨까요?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에서 위대한 민족이 잘못된 리더를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너무나 정확하고 비극적인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한말의 조선과 지금의 북한입니다. 해당 후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나라를 세운 것, 많은 신생 국가들이 공산화되고 미국조차 좌우합작을 고려할 때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꿰뚫어보고 그에 맞서 싸웠던 이승만 대통령, 또 유상 매입, 유상 분배식 토지개혁과 의무교육제 도입으로 국민 성숙과 계몽의 기반을 조성한 것, 고도의 외교술로
미국을 우리의 혈맹으로 삼아 안보를 튼튼히 한 것 등이 모두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전한 유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명심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다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으로 이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감언이설에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삼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복음 전파와 믿음을 선포하는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